머니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또 2주 만에 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PB팀장입니다. 이번 한 주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주 내내 현물에서 1조 가깝게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소극적인 모습, 그리고 환율도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아마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전히 좀 주식에 대해서 지금 뭐 공포 또는 어려움 또는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6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좋았던 흐름들이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오면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6월 말이 되는데요. 이제 오면서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들에서 과열 양상을 냈던 신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냥 저는 약간의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의 과정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오늘 해답을 해결해 주실 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저의 짝꿍 김대준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보고 오랜만에 싶었습니다. 뵙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시장이 굉장히 좀 네. 복잡다변하게 움직였던 네. 것 같은데, 어려웠죠. 네.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해서 네. 나름대로 뭐 저는 바둑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둑을 두고 뭐 하는데, 최근에 제가 생긴 취미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면서 최근에 이제 오토바이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일주하는 상상을 하는 그 생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풉니다. 오토바이를 제가 잘 타지는 못하지만 유튜브에 보면 전국 일주를 하면서 자유로운 생활들, 이러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하나의 그 모델을 잡아서 즐기는 것도 이런 장을 헤쳐나가는, 어차피 시장은 지금은 조정의 흐름이고, 그렇죠?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진행이 될 겁니다. 전체 시장의 큰 맥락과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죠, 어제 찐시황에서 전체 시장의 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조정은 다시 가기 위한 조정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황현 팀장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 테니스 말고 다른 뭐 저요? 저는 러닝도 빼고 말하면 저는 스트레스 푸는 거, 책 좋아하시잖아요. 독서는 뭐 살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요리 좋아합니다. 요리라고 하시구나. 제가 또 생기와 다르게 매우 고등학생 때까지 요리사가 꿈이었어서 관련 학과도 진학을 하려고 했었고, 지금도 사실 집에 많은 요리 도구들도 많이 있고요. 뭐 수비드 기계라던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요생남이시네요. 네, 요리 좋아합니다. 오늘 요리, 오토바이 참 자유로운 그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 어떻게 될지 그래도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을, 어제는 이제 그 테크니컬하게 시장을 분석을 해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펀드멘탈 측면에서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달러입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에 의한 영향력의 국내 시장이 조정을 받는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시나리오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7월 26일에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중간 공백에서 여러 개 나올 만한 시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달러 패권을 가지고 최근까지 줬다가 담아들였다가 줬다가 담아들였다는 과정에서 시장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알기 쉽게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타임 스케줄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근에 지난 6월 초였죠. 호주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에 동결을 했죠. 글로벌리 모든 국가의 그 금리 상황이 5월엔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동결 이후에 6월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어떤 흐름에서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로의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쯤에서 유럽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유럽이 금리 인상하는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럽은 세계 그 경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륙입니다. 유럽 지수를 보게 되면 그 우리 아시아 증시보다도 지금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고, 유럽의 그 유로스탁 50 종목의 가격 지수가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 시장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에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네. 이제 제 시황이나 제가 의견을 얘기하면서 다른 의견에서의 네. 생각이 있을 때 이런 차임벨들이 네. 나오죠. 죄송합니다. 저와 다른 또 시각에서의 상황이 있다면 좀 이따 아마추어적인 한번 실수를 해주시고요. 네. 어제 이제 영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요게 좀 임팩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0.5% 인상을 했죠. 네. 인상에 대해서 갑자기 사실 네. 돌발 인상이었죠. 네. 인상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0.5%는 좀 큰 폭이었습니다. 영국에서 CPI가 한 4일 전에 발표가 됐고요. 이 네. CPI 지수가 8.7% 상승하면서 영국의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고 여기에 대해서 영국 0.5%를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쫙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 구간에서 파월의 상하원 청문회 의견도 있었지만 연준 의원 9명이 이번 주에 계속 매파적인 발언의 내용들을 쏟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마 블라드 총리, 세인트루이스의 블라드 총재도 오늘 매파적 발언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 연준 의원 비롯해서 파월 의장이 그 전까지의 상황과는 다른 매파적 방향에서의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왜 달러에 대한 정책적 방향으로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환율 상황을 보면서 한번 그렇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는데 이번 주에 사실 기관이 좀 세게 안 들어왔던 것도 네. 소극적이었던 모습들도 환이 조금 그렇죠. 상승을 좀 많이 했죠. 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상황인데요. 잘 보시면 지난 4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4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6월 들어서 이제 관망하는 분위기에서 6월 중반 이후에 매도로의 맞습니다. 진행이 되고 특히 있습니다. 이번 주가 가장 컸었죠. 네, 4월에 2조, 5월에 4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 아시아 시장 동일합니다.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최초에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죠. 그럼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환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의 환전된 자산을 채권의 자산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에 자금을 투여해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초상품에 투자하는 영역에서의 운용이고요. 수익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들이 빠져나갈 때의 수익 경로를 최근까지의 흐름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4월에 2조 원이 들어왔고요. 지난 5월에 4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6조 원의 자산이 대략 우리가 판단할 때 그냥 중심값을 딱 그어놓고 1,330원 정도 수준의 평균 가격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죠. 매도를 하는 구간에서의 가격은 중간값을 딱 그려보면 1,200, 한 90원 정도 될 겁니다. 80원, 90원 우리가 크게 잡아도 1,290원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의 차가 대략적으로 한 40원 정도가 되죠. 40원 정도가 되면 환차익으로 벌어들인 돈이 한 3.5% 정도 수익률이 났습니다. 여기에 최초에 들어와서 환전을 하고 채권에 투자를 했죠. 한 3개월여 채권에 투자된 수익률이 대략 최근에 우리나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 중반대이기 때문에 2개월, 3개월을 이제 분할해서 이자율을 계산하게 되면 대략 한 0.5%가 됩니다. 수익률이. 그리고 주식시장은 기초상품에 대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주식시장에서도 수익이 났습니다. 왜? 지난 3월, 4월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대부분 다 올라와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당연히 수익이 나 있지만 주식시장의 수익은 빼고 기초상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기초상품에 대응하는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수익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나오지 않지만 대략 우리가 통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1년에 7조 원의 수익을 만들어 간다고 판단할 때 한 달에 한 2, 3% 정도 수익을 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치 않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에서 수익은 빼고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서만의 수익률을 판단해 보기에는 두 달 사이에 4%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굉장한 수익입니다. 그럼요. 굉장한 수익입니다. 나머지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제외하더라도 4% 정도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단기 수익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4%의 수익이다.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가서 이들이 가격 진행을 지금까지의 금융시장에서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의 상황을 이제 환율을 봤고요. 이 과정의 상황을 이제 한 번 더 해석해 드리기 위해서 앞에 상황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주시장이 요 타이밍에는 조정을 받고 요 타이밍에는 움직이고 요 타이밍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서 대형주가 움직이고 소형주가 움직이고 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수는 뭐 2,550까지 조정을 받고 이 과정에서 등락의 과정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8월부터는 시장이 또 좋아질 것이고 요 계획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금융상품의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께 이 부분을 해석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악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더 좋지 않았습니다. 0.7%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게 보는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 자체에도 썩 좋은 상황에서의 데이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7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그러면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특히 연준에서 미국의 경제와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 상황에서의 지금 현재의 흐름들이 경제를 부양시키기가 어렵다. 그런데 기업들은 살려줘야 된다. 경기는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다고 볼 때 돈을 투여해서 부양을 시킬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 환율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과정입니다. 환율 정책에 의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과정에서의 진행 상황은 달러입니다. 달러를 풀었다가 조였다가 달러를 풀었다가 조였다 할 때 어떻게 풀었다가 조였다 하냐면은 금리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미국 내에 있는 달러가 글로벌리 미국 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요.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미국 외에 있는 자산들이 또 미국으로 쫙 집중됩니다. 미국 외에 있는 자산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어떤 형태로 들어오겠습니다. 미국에 투자되어집니다. 대부분. 미국 은행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미국 표시채권, 달러 표시채권을 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자산들은 미국에 있는 여러 그 기업이나 어떤 그 투자처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산업이 36%고요. 산업 생산시설 산업군은 20% 내외입니다. 대부분 서비스,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투자되어지는 상품들이 많겠죠. 그럼 미국 경기가 좋아집니다. 서비스 산업이 대부분의 미국 경제 구조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한국 주식이 좋아서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사고 기타 등등등등등의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자국의 경기 흐름을 판단해서 이 시기에는 달러를 풀어주고 이 시기에는 달러를 걷어들이는 이 달러 패권에 의해서 시장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절묘하게 7월 시점이 7월 26일 연준 FOMC 회의가 있고 그리고 7월에 그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대부분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1분기에 미국의 그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 지난해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1분기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2분기, 3분기, 4분기에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2, 3, 4분기에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바닥이다.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게 미국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시장 심리였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이 나오겠죠. 조만간에. 근데 실적이 안 좋겠죠, 당연히. 왜? 상황이 그렇게 호전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4, 5, 6월 지나가면서 전체 글로벌 경기 상황에서의 동향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 가지고 미국 경제를 뒷받침해야 됩니다. 불안한 구간에서 7월에 FOMC도 있고 실적 발표가 있는 구간에서 불안한 구간에서 심리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계속 그 금리 인상을 계속 그 부각시키는 겁니다. 실제 금리 인상이 0.25%씩 올해 2번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 없습니다. 왜? 물가 안정됐죠. 지난해 9.2%까지 상승했던 CPI가 지금 4% 수준입니다. 0.25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이 아닙니다. 2번 해도 영향력 주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앞으로 좀 이따 많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자료들이 있는데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금리 상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갑자기 화가 나서 이 미국 패권에 대해서 네. 좀 언짢아져 가지고 제가 뭐 화는 나지만 혈압이 뭐 올라가는데. 어쩔 수 없는 진실. 네.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좀 컴다운해서요. 미국의 이제 그 10년물 국채금리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오늘 마감한 금리 상황입니다. 3.8%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2번 이상의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는 별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임 없습니다. 통화 시장만 움직입니다. 왜? 립 서비스로 시장을 계속 강화시키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은 자산이 운용되는 채권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근 거의 한 달여 동안의 흐름은 3.8%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이죠. 0.75 마지막으로 4번에 걸쳐서 75 한 마지막 구간에서의 상황이 미국 금리의 최절정이었던 4.3%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에 파월 의장이 그 의회에서 또 청문회 증언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3월에 청문회 있을 시점에서의 상황 또한 시장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압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파월이 3가지 얘기했는데 이 3가지 중에 2가지는 이번에 얘기한 거 똑같고요. 데이터 보고하겠다. 2%가 목표 금리이다. 목표 물가이다. 2가지 똑같습니다. 딱 하나 틀리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은행 부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의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는 금리 수준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좀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뉘앙스의 3월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에 0.5% 인상할 수도 있다. 우려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마구 출렁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0.25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마지막으로 해서 동결했습니다. 메시지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영향력의 차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이때 주시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컴다운이 잘 안 되는데 굳이 뭐 네. 변하지 않는 진실 가지고. 네. 주시장의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의 이제 주시장에서의 상황입니다. 지난 3월 7일, 8일에 이제 청문회가 있었고 이 청문회 상황에서 주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였죠.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출렁인 것보다 더 크게 출렁였습니다. 이때 똑같은 시점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달러 패권에서 달러 상황으로 미국의 돈을 쫙 끌어들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실제 립서비스 이후의 시장 상황에서 흐름들은 전혀 별개로 움직였던 겁니다. 주시장은. 물론 이때 이제 금융시장에서 채권과 환율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였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만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시장에서 계속 연준위원들이 이때도 3월에도 연준위원들 계속 나와서 볼라도 나와서 또 뭐 반대편에 있는 뭐 닐 카시카리 같은 이제 비둘기 매파 이런 사람들 나와서 계속 치열하게 얘기했는데 매파적 발언이 굉장히 시장을 압도하는 분위기로서의 전체 시장에서의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면 9명의 연준위원이 나와서 시장에 계속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말뿐입니다. 결국 시장은 이러한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지나고 나서 흐름이 다시 우리가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중간 단계에서 이 흐름입니다. 주식은 심리 게임이라고도 하죠. 멘탈 게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멘탈이 흔들리는 구간에서의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 번의 충격파는 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네,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2,550포인트 상황까지의 지수 흐름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이 부분 제가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알았으면 좋겠네. 네,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전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을 이제 쭉 앞으로 이제 충격 파동에 의해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를 이전에 뭐 한 6월 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한 5월부터 제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6월과 7월에 있어서 조정을 받을 거고 조정은 2,550포인트까지 받을 거고 7월 말 중심으로 해서 저점 찍고 8월에 상승한다. 7월 말. 네, 요 시나리오가 한달 정도 남았네요. 네, 요 중순부터 바닥을 찍겠죠. 요 시나리오가 FMCA나 미국의 실적이나 지금의 달러의 움직임을 이제 연동해서 흐름을 말씀드린 건데요. 이 충격 파동, 시장 충격, 이 충격 구간이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그렇죠. 충격 구간이
오늘 충격 파동에 의한 충격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한번 들어줍니다. 그렇죠. 쭉 네. 들어주고 여기에서 또 충격 파동이 한번 있어. 저점 찍을 때 시장 충격. 네. 여기가 시장 충격이 있는 구간입니다. 이때가 이제 완전한 바닥이죠. 요 충격파가 한 번 남아 있는데 충격파가 남아 있다라고 해서 추세가 꺾인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동요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기존에 계속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많은 내용들 뭐 요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국이 금리 인상하고 호주가 금리 인상을 하고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글로벌 이제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지금의 시장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요지. 뭐 경제가 안 좋아서 물가가 올라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CPI가 뭐 크게 올라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 추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요지입니다. 논점이 좀 약하죠. 그거는 유럽과 호주와 캐나다 금리 인상 배경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지금 월봉상으로 그 각국 시장에서의 주시장에서의 그 차트입니다. 호주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공이 이 시점이 이제 코로나로 급락했던 시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월봉상의 지수 흐름에서의 내용입니다. 호주 시장 좋습니다. 과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바닥치고요. 전고점 수준 왔습니다. 캐나다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난 22년도에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할 때 캐나다 증시 한두 달 빠지고요.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유럽 시장 역대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유럽은 경기 호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럽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CPI가 높다는 게 뭐겠습니까? 물가가 높다는 거죠. 경기 과열에 의해서 물가가 높은 겁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유럽과 호주와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상황은 경기가 지금 막 과열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 좀 냉각을 시키고자 하는 금리 인상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미국같이 물가가 높아서 금리 인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서의 상황이 아니고요. 캐나다, 유럽, 호주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과열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이고요. 영국이 어제 0.5% 인상을 했죠. 영국 시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고점 돌파했죠. 물론 코로나 때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8%를 보여주면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됐다가 이후에 좋아졌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 역대급의 고가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최근 내에서의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과 이게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이게 한국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다르죠. 딱 그림만 봐도 다른 흐름입니다. 전혀 다른 흐름이거든요. 유럽, 캐나다, 호주 뭐 이런 시장에서의 내용과 미국 시장은 우리보다 조금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왜 달러가 최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우리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우리 시장은 아직도 바닥 수준 대비 좀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바닥 다지기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못 간다는 게 아니고요. 타이밍이 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8월 이후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 금리 인상하게 되면 또 뭐 시장이 압박되고 위축되고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고 이래서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다.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립 서비스 차원에서 시장의 시황을 얘기하는 뭐 등등등의 얘기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그렇게 시장에서 나오는 분위기처럼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는 조금 반등 있고 난 후에 7월 달에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실적에 대한 충격파라고 해서 조금 사실 무섭게 느껴지는데 오늘도 충격파입니다. 오늘 정도면 오늘 정도 사실 버틸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라고 하면 두 번째 충격은 조금 세죠. 이제 마지막 물량 그렇죠. 모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깊을 수 있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지수가 한 61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일시적으로 21선을 좀 그러면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이 사실 팔았고 오늘 1,8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한 3,000억 정도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사실 지수를 커버해서 그렇지 커버를 했음에도 지금 코스피가 한 0.7% 정도 빠졌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지 않은 정말 힘든 날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난마 이제 가는 종목들만 미친 듯이 가고 그렇죠. 하락하는 종목들은 계속 빠져버리는, 특히 뭐 지금 최근에 카카오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화장품 주식 일부 대형주들도 그렇고 이제는 저점이다라고 생각했던 주식들, 그다음에 기름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S-오일이나 GS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오늘 이번 주에 계속 셀 업체들도 사실 재미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인 종목들은 여기서 더 간다고라고 생각했는데 더 가는 종목들이었고 여기서 더 빠진다고 했는데 더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려면 시장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또는 이제 전반적인 매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7월부터는 조금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무역 수지가 많이 개선될 걸로 지금 전망들 하고 있거든요. 7월에는 흑자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0억 올 초에 120억 불 적자에서 50억 불, 40억 불, 26억 불, 21억 불까지 왔거든요. 21억 불입니다. 그렇죠. 요 한계선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늦어도 8월에는 흑자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앞으로도 수출 무역 수지 흑자 최고치다. 그러면 이제 언론에 나오면 정말 조심하면서 이제 그 성장 무역 수지가 늘어나는 폭이 줄어들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할 때고 주식으로서는 반대로 올해 1월 달 무역 수지 적자가 가장 최악이었다가 이제 좋아질 때 그러니까 가장 바닥을 잡을 때는 가장 최악일 때 사는 것보다는 이제 흑자 수지 폭이 완전 나빠졌다가 이제 개선 폭이 조금 좋아질 때 올해 1월 달, 2월 달, 3월 달 그때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을 잘 앞으로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저 수급을 한번 이제 지수랑 비교해서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 주는 별로 1조 가깝게 팔았어요. 근데 여전히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오늘까지 보면 여전히 18조 매수입니다. 18조 매수고요. 요거를 굳이 보면 10월 1일부터니까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 가장 최악일 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다 개인들 다 죽어나갈 때. 저때 빈살만이 20조를 주식 샀다고 합니다. 요때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은 이 기간 동안 산 건데 외국인들이 산 20조를 지금 뭐 여기서부터 때릴까요, 과연?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조금 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수출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어디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슈팅이 나올 좀 이제 슈팅이라기보다는 완만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0주선, 30주선도 이제 옆으로 확실히 누웠고 이제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여기다 붙여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우리가 판단이 잘못돼서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고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붙었을 때는 좀 고생을 해야 추세적으로 따라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 올라갈 때는 따라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추세 추종인데 일단 지금은 조금 추세 추종하기에는 애매해졌습니다. 지수 플레이, 그러니까 대형주가 잘 안 되는 이유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 특히 이번 주처럼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는 종목들 또는 가는데 잠깐 쉬었던 종목들 눌림목을 매매하는 종목들을 해야지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해서 물타기를 쉽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 보는데 S-오일 같은 게 저는 사실 대표적이라고 보거든요. S-오일이 이게 싸다 이 정도면 싸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제가. 근데 여전히 많이 빠지고 있죠. 여전히 많이 빠지고 있고 이게 아까 우리가 음모론적인 관점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지지난주가 주말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제 투어가 PGA 투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제 골프 요즘에 채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우디 돈으로 설립된 리브 골프라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단체가 엄청 대립을 하고 있었죠. 심지어 뭐 타이거 우즈한테는 우리 쪽으로 오기만 하면 1조 준다. 그다음에 로리 맥길로이도 굉장히 리브 골프 돈 보고 간 선수들한테 엄청 비난도 했었고. 근데 이게 둘이 으르렁 거리다가 갑자기 전격 합병을 해버리죠. 합병을 해버리면서 그 다음날 바로 유가가 빠져버렸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안정을 원하였는데
일단은 유가가 빠지면서 물가 지표도 급격하게 이제 앞으로 그래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뭐 사실 왜 하필 사우디 리브 골프와 PGA가 합병을 했을까? 그러면 유가가 빠졌을까?는 한번 사우디랑 미국이랑 화야 무드로 가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사실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하필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맞춰서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유가는 조금 안정적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실 좀 물가 안정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관련한 S-오일 그다음에 GS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싼 주식 맞죠.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엄청 싼 주식이에요. 근데 이런 주식을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샀다가는 조금 뭐 배당이 뭐 나중에 배당을 많이 줘서 그걸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면 분명히 또 매수가 들어오긴 하겠지만 이런 주식들은 주가 차익을 기대하기에는 좀 사실 어려운 구간이 됐죠. GS도 그렇고요. 근데 다만 저도 몇 번 말씀드렸던 SK 이노베이션이는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기름 회사라기보다는 네. 정유로 한 연으로 한 2조 평균 버는 회사니까 기름 회사라기보다는 다른 GS 보면 비교를 해서 봐볼까요? S-오일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GS도 이렇습니다. GS는 더 심하죠, 사실. 근데 SK이노베이션은 혼자서 이제 추세를 넘어가려고 하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이제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보면 네. 2차전지 회사로 보고 있다.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다만 오늘 하필 장 마감 이후에 저도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만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한 7% 정도 떨어진 거 확인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이 주식은.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점 매수를 해가는 주식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두세 달은 좀 재미없겠지만 저점 매수 잘하면 이 주식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SK 온 가치만 한 20조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 상장할지 또는 언제 흑자로 본격적으로 개선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장기 투자하기에는 정말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좀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는 좀 아프긴 하겠지만 조금 트레이딩 쪽으로는 좀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당분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랜만에 그간에 잘 보지 않았던 이제 그 정유 관련 네. S-오일 이제 네. 말씀하셔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S-오일 주가 흐름을 이제 쭉 지금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네. 흐름들을 보는데요. 이 정유주들이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그래서 유가가 네. 높을 때 이제 정제 마진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50불에서의 유가보다도 100불에서의 유가가 아무래도 정제할 때 마진, 수입가 그리고 네. 정제해서 판매가. 파는 판매가 사이에서의 정제 마진율이 절대값이 높아야 네. 이제 많이 수익이 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70불 내외의 유가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난해 126불까지 올라갔던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유가가 보통 60불 내외에서 움직였거든요. 그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그렇게 낮은 부분에서의 유가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네. 아까 황현 팀장이 리브 골프와 PGA 골프의 네. 합병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음모론적인 상황에서 주가 해석을 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음모론적으로 이제 네. 갑자기 생각난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엑스포 네. 관련해서 그 경쟁을 하고 있는 네. 국가들이 사우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로마. 이태리가 네. 세 국이 이제 치열하게 그렇습니다. 경합을 벌이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빈살만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인가요? 2월인가 한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온다 안 온다 하다 결국 왔습니다. 네. 근데 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그 엑스포 사우디는요. 지금 사우디뿐만 아니라 카타르 이쪽에서의 그 최대 현안, 중동 국가의 현안은 네옴시티 있죠. 그쵸. 여기에 체제를 절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네. 이 엑스포를 추진하고자 하는 네. 그 오일 머니를 기반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 사업입니다. 제가 보는 그 음모론적 주시장 네. 음모론적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정유주들에 대한 수익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S-오일 같은 경우는 그 사우디 아람코 회사가 지분 한 60% 70% 그렇죠. 정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회사라기보다는 사우디 사우디 회사죠. 회사라고 네. 생각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맞는 기준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그 엑스포에 대한 뭐 견제 부분이 좀 작동해서 정유주들이 좀 주가가 좀 정체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네. 되고 결과적으로 요 내용으로 이제 이 주식을 풀어간다라면
엑스포 결정이 되고 나면 주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요 해답으로 네. 이제 아. 우리가 역산해서 역으로 가격으로 악재 해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 방면으로 이제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네. 부분으로 이제 한번 그 시점을 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사실 유가가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도 최근에 롯데케미칼 뭐 오늘은 좀 많이 밀렸습니다만 네. 최근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금호석유 전통적으로 네. 사이클로 움직였던 이런 화학 주식들이 네. 이제 좀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주식들도 이런 이제 경기 민감 주식들, 화학 주식들이 좀 이제 잡아주면 또 한번 쭉 슈팅 나오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참 아직 사지는 못하겠는데 사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항상 계속 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출연하고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필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과연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과연 가장 궁금해하는 주식이 뭘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하루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 관심은 있습니다. 아, 오늘 어떤 섹터의 종목들이 뭐 상한가 기록했고 10% 올랐고 동반해서 흐름의 모습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의 방송을 진행하고 이제 그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가장 핫한 업종의 종목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시장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종목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자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 1위죠. 550만 명의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2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카카오가 2위입니다. 세 번째가 현대차거든요. 네. 뭐 등등등등의 종목들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2,500만 계좌가 있습니다. 이 중에 550만 계좌에 삼성전자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5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뭐 그냥 가지고 가지 뭐 이런 판단에서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단기 구간에서 흐름 또 뭐 언제쯤에 내가 샀던 8만 원, 내가 샀던 9만 원의 움직임이 나타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그 궁금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황현 팀장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가장 높았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한번 어떤 흐름이 진행될지 이 부분을 의견을 나눠보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움직였던 종목은 실제 계좌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기도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삼성전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 저는 일단 시기의 문제지 지금 가격보다는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전 동의를 완전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가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40% 올랐습니다. 40% 엄청 많이 올랐죠. 삼성의 실적이나 상황이 이제 완전 그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겁니다. 내년 정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 96,500원인가요? 네. 96,800원. 96,800원. 1월 11일에 찍었던 가격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슈팅 나왔던. 그 가격은 의미 없는 가격이고요. 대략 한 8만 원, 8만 5천 원 가격을 언제 형성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 8만 원에서 8만 5천 사이 저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고가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96,800원은 그냥 상징적인 가격이고요. 사실 450만 원이거든요. 예전 가격으로. 그렇죠. 480만 원. 8만 원, 8만 5천 원 가격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올해 안에보다는 내년으로 넘어가서야 그 과정에서 가격이 진행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8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내가 8만 원을 주식 사서 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장기 투자 그냥 뭐 2년, 3년, 10년 가져갈 거야. 이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적정하게 팔고 손실이지만 팔고 뭐 교체 매매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다렸다가 삼성을 다시 사던가 아니면 조금 더 탄력적인 난 반도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반도체 내 종목에서 종목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바닥에 40% 7만 원, 뭐 지금 7만 뭐 2천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가격 수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8만 원 평균 단가라 하더라도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이 종목에 대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회비용으로 보다는 소모하기보다는 맞습니다. 적당하게 올라온 가격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7만 3천 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8만 원으로 단기간 내 또는 7만 5천 원 이상의 가격으로 단기간 내 움직이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올라왔죠.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네.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라면 삼성전자를 매도해서 반도체 내에서 뭐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벼운 것도 싫다. 그렇다라면 반도체 내에서 다른 종목을 한번 교체 매매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타이밍의 시점이다. 왜?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 빠지지 않고 7만 원 내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괜찮고 가격적으로도 바닥점 대비 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의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판단하고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네.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7만 원 이하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사실 삼성전자 가지고 트레이딩하기가 사실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서는 좀 어려운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저는 바닥은 이제 잡아가는데 그렇죠. 뭐 그냥 결론적으로 저는 그냥 홀드는 충분하다. 음. 나는 사고 팔고 못 하겠고 또 떨어지면 또 사겠다. 다른 돈으로.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추세는 돌아섰다고 보기 때문에 전자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이고 결국은 뭐 HBM이라든가 DDR5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이제 추세도 전환한 것 같고 그렇죠. 외국인도 많이 샀고 그렇죠. 애증의 카카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은 그나마 행복하신 행복하죠. 겁니다. 예. 행복하십니다. 이제 좀 마음이 좀 놓이죠, 사실. 이제 고지가 좀 보이고 분명히 좀 사실 6만 원대에서 물타기 했었으면 네. 7만 원, 8만 원대 평단이 돼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수익 구간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그렇죠. 있을 거고. 예. 그런데 애증의 카카오입니다. 애증의 카카오. 네. 카카오가 제가 카운팅하기로는 150만, 160만 명의 네. 투자자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200만 정도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네. 더 사셨다는 네. 얘기네요. 근데 지금 보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요거는 지수대고요. 종목별 투자 보겠습니다. 최근에 유의미한 게 저도 손절 몇 번 했거든요. 연기금이 네. 연기금이 진짜 무자비하게 팔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이번 달에 아마 이틀 빼고 계속 팔았을 겁니다. 6월달 보시면 빨간 거 2개밖에 없죠. 최다 연기금 외국인도 다 팔고 기관도 계속 팔고 연기금이 거의 계속 파는 추세적으로 매도하는 거잖아요. 네. 네.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개인들만 진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건데 아마 그 기관에서 운용을 할 때 로스컷 라인이 그렇죠. 있을 겁니다. 네. 각 산 펀드 또는 산 시점에서의 계정들이 있는데 이 계정에 로스컷 라인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기계가 그렇죠. 내보내버립니다. 네. 자동으로. 그래서 나오는 물량들로 네. 판단이 됩니다. 카카오. 지금 대응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오늘도 카카오 물타기 하면 안 되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말렸어요. 이렇게 한번 네. 판단을 제가 드린 말씀 정답은 아니지만 네. 삼성전자의 계열사가 네. 한 80여 개에서 네. 90여 개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SK그룹이 좀 계열사가 많습니다. 많죠. 네. SK그룹이 한 110개, 120개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꽤 많은 편이거든요. 네. 카카오 계열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결사 방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120개가 넘습니다. 그러네요. 127개네. 127개. 카카오가 계열사가 네. 삼성전자도 SK도 아닌데 네. 120개가 넘는 계열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카카오 내의 여러 개업사 사업부들을 계속 상장시켰죠. 그렇죠. 전까지 네. 뭐 알짜 사업들 많이 상장시키고 네. 페이, 또 은행. 그렇죠. 네. 많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회사를 키워 나갔고 뭐 의미 있습니다. 회사 네. 사세 확장 측면에서의 내용들은 너무 몸집이 커져버렸습니다. 카카오 자체가 계열사도 많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카카오의 시세 흐름을 만들어 주는 측면에서의 기간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저라면 제가 만약에 카카오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평균 단가 의미 없고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내 자산 계정에서 40%, 30% 이렇게 비중이 비중도 많네. 절대적인 네. 비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묻어버리기에는 그 비중이 비중도 너무 크고. 큽니다. 저는 카카오를 네이버로 갈아타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카카오를 매도한다, 추가 매수를 한다, 가져간다라는 전략보다는 저는 정확하게
카카오를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교차 매매로 네이버로 가겠습니다. 네이버도 최근에 빠졌어요. 네. 네이버도 뭐 AI 이슈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규제안 초안 나온다고 그래서 한번 네. 엊그제 좀 빠졌고요. 네. 그냥 쭉 움직이다가 네. 뭐 여러 가지 맞습니다. 시세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상황이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와 네이버가 추후에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일정 시점에서 어느 매기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언젠가는. 시장에서는 원래 그 플랫폼 관련주들은 전체 시장 흐름이 쭉 다 진행되고 나서 한 텀 쉬고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왜냐하면 21년도 6월부터 카카오가 그 저기 뭐죠 액면 분할하기 전까지 시장을 쫙 주도했거든요. 네. 21년도 4, 5, 6월 달 네. 지수 최고점 3,316포인트 찍는 지점에서 카카오가 시세 네. 분출을 했거든요. 네. 이 타이밍이 전체 다른 종목들은 안 움직일 때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네. 이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 분명하게 오겠지만 이 타이밍이 오기 전 단계에서 그냥 마냥 천수답처럼 그냥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이 네. 부분에서의 전략보다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의 124 계열사와 또 몸집이 이제 커진 상태에서 지금 마냥 들고 가기보다는 네이버로 교체해서 이후에 움직일 때 좀 더 가벼운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더 네.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다른 종목 팔아서 다른 종목을 사기보다는 네이버 카카오 움직이면 편차는 좀 다르지만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의 결정은 교체 매매. 네. 동일 업종에서 네이버로 동일 업종이라는 그렇죠. 관점 하에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교체 매매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네. 저는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달에 AI 모델도 이제 그렇죠. 발표를 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죠. 사실 요즘에 뉴스도 많이 회자가 됐고 그래서 사실 네이버도 아직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네. 근데 저도 올라간다라고 같은 어차피 바꾼다면 이제 떨어지는 폭은 분명히 카카오가 좀 더 많을 거고 올라가는 폭은 또는 같이 떨어지더라도 네이버가 좀 덜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동일 업종 내에서 한다라고 하면 상황을 잘 보시다가 카카오에서 네이버로. 예.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같이 이제 AI 반도체도 같이 만드는 뭐 사업 모델들 또 만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잡음이 많은 카카오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가 훨씬 더 시총이 클 것 같지만 네이버가 30조고요. 카카오가 22조예요. 근데 카카오는 아직도 PR이 한 60배 가깝게 될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볼까요? PR이 뭐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48배, 50배 정도 되네요. 50배. 예, 네이버도 비쌀까요? 네이버 32배. 예, 시총은 더 크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덜 싼. 예, 나중에 만약에 이 실적이 좀 좋아졌을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할인의 폭이 좀 있긴 하겠지. 또 나중에 좀 가면 또 이제 할증이 되면서 또 기업 밸류에이션도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수급을 보면 근데 똑같이 매도는 하고 있네요. 그렇죠. 똑같이 매도는 하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나중에 먼저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기관이든 외국인들 먼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도 네이버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인가요? 오늘 뭘 이제 볼까요?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2차전지 아니겠습니까? 2차전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차전지에 대해서 간다 안 간다 이 메시지를 말씀드리고도 2차전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송에서 2차전지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요. 긍정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부정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정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종목이 꼭 하락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수급, 그러니까 관심과 거래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밴덤이 심해서 그렇죠. 그 해당 업종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얘기하다면 굉장히 그쵸. 많은 질타를 받게 다들 되더라고요. 주변에 저도 다른 분들 물어봐도 무서워서 말을 못 꺼내겠다. 물론 내 종목 좋고 내 종목 올라가기 바라는 건 네. 모든 투자자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계속 쳐내버리게 되면 시장에서 관심도가 멀어집니다. 그렇죠. 결국 주가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주식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긍정과 부정이 항상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주식에서 살까 말까 판단하는데 긍정의 내용만 있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요.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차전지 업종 좋게 봅니다. 사업성 좋고 성장성 좋고 다만 어느 구간에서 쉬어가고 어느 구간에서 흔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여러 내용들을 수용하시는 편이 좀 낫지 않겠나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요. 현대차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기아 묶어서 보죠, 마지막으로. 네. 현대차는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저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요. 네, 중기로 보겠습니다. 그나마 현대차가 세 번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네. 종목인데 현대차를 길게 보면 현대차를 언제 샀냐면 대부분 주식을 사신 게 21년도 그렇죠. 한 2, 3만 원 이때 많이 네. 사셨어요. 네, 이때 자동차 업종 굉장히 핫했거든요. 그렇죠. 완전 핫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 돈 벌고 있는 업종의 그 업종은 자동차 업종밖에 그렇죠.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그때 글로벌 메이커들이 다 적자였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흑자를 만들어낸 기업이 현대기아입니다. 네. 이유는 내수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차를 많이 사줬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때. 네. 그래서 유일하게 글로벌 메이커 중에서 흑자를 낸 기업이었고 사람들이 이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대차에 대한 매수 평단을 판단해 보게 되면 22만, 23만 이 구간 과정입니다.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죠. 그런데 지금 네. 19만 원, 뭐 네. 20만 원인가요? 19만 원, 네. 20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평단에선 좀 못 미친 상황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그 매수자들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지금 현대차를 내가 가지고 있다. 또는 아주 친한 친구가 술 한잔 사주면서 나한테 긴밀하게 물어본다. 네. 나 이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진짜 속마음을 한번 네. 얘기해 줘 봐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 또 굉장히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현기차, 완성차 비중보다는 부품으로 저는 갈아타요. 이것도 어차피 교체 매매인데 네. 부품으로 옮겨 타겠습니다. 부품도 SL, 그 만도, 이제 가벼운 부품주가 아니고요. 현대모비스. 뭐 현대 이하나 만도나 이하. 뭐 이런 부품류의 네. 그 종목으로 갈아타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네. 같은 업종 내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 이들 조금 더 종목의 탄력적이긴 하죠. 네, 흐름들이 주가 측면에서 보면 만도나 현대이하 같은 종목들이 현대차나 기아보다 주가 더 못 갔습니다. 최근까지 흐름을 네, 맞아요. 많이 놓고 본다면 주가 더 못 움직였거든요. 왜? 데이터나 기사나 뉴스가 그만큼 집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과 거래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완성차 대비해서 네. 그런데 추후에 이후에 흐름에서 탄력적인 구간에 주가 움직임을 예상해 본다라면 마찬가지로 현대차보다는 기아 그러니까 옮겨 타기 전략에서 내가 현대차를 가지고 있다라면 기아로 옮겨 타는 거고요. 기아를 가지고 있다라면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품주로 이렇게 옮겨 타는 네. 전략으로의 대응이라는 점.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낫고요. 그리고 기아의 측면보다는 부품주가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을 예상해 볼 때는 좀 더 나을 수 있다. 안 좋다라는 얘기 네. 아니라 이 맥락에서 지금 현재 현대차는 좀 손실일 거고 기아는 수익권에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네. 주가 흐름 측면에서 대부분 이전 주가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전략으로 구사해 가시는 것이 어떠할까라는 측면으로 친구에게 술 한잔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현대기아는 네. 여전히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전체에서 10%가 안 됩니다. 그렇죠, 현재.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 같이 100% 전기차 회사로 언젠가는 갈 텐데 이제 한 30%까지는 목표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은 현대기아는 이 전기차 EV를 판매하는 회사라기보다는 네. 여전히 그 내연기관을 내연기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다만 비중도 늘려가고 있고 그렇죠. 테슬라 한창 할인 판매한다는 기사 나왔을 때 현대기아는 할인 판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EV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좀 자신 있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 여전히 판매 비중은 내연기관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계속적으로 늘려가면 그 밸류에이션도 전기차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사실 밸류에이션 확장할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이 남은 게 현대기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현대차보다 저도 기아. 근데 기아보다 부품주,
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죠. 기아는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아깝죠. 기아를 팔아서 부품주로는 굳이 안 가도 될 것 좀 같다는 아깝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저는 기아는 어쨌든 저는 포트의 대형주를만 매매하신다고 하면 기아는 가지고 있자. 그렇죠. 예, 그렇게 앞으로 신차 라인업도 계속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저도 같습니다. 변경해서 황현 팀장 의견에 네, 동의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거의 저희 이제 할 말은 다 했고요. 이제 다음 주 전략인데 이번 주 사실 고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도 저는 저희 좀 리바운딩 저희 뭐 서두에 했던 얘기지만 환율도 좀 거의 이제 다 반등이 저는 조금 온 것 같습니다. 뭐 여지는 있겠지만 그러면 다음 주에는 외국인들도 조금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만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 다음 주에 또 물가 지표 하나 또 발표하는 게 있는데 변수는 좀 있지만 6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6월 말에 이제 리밸런싱도 좀 있을 거고 그 윈도우 드레싱 요즘 효과는 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윈도우 드레싱 얘기들이 많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과거에는 네. 굉장히 그렇죠 말 되면 6월 그 종가 상황에 가게 되면 저는 종목 네. 주문을 계속 넣어놨습니다. 네. 낮은 가격이나 네. 높은 가격에. 네. 왜냐하면 윈도우 드레싱 하면서 일부 큰 종목 말고 중간 네. 단계에 있는 종목들이 그거죠. 장부가 현실화 시킨다고 그렇죠. 하죠. 네. 그러면서 가격이 단일가에 확 올라가는 올라가죠.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종쇼가에.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요즘에 좀 확실히 저라고 요즘에 좀 심한 거는 목요일 아, 예, 그 개별 종목 만기가 계속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요일 종가 특히 목요일 날 전반적인 상황이 좀 변동이 좀 심해요. 그래서 바뀌었구나. 저는 좀 목요일 날 매매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주일 놓고 보면 그런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좀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한국 수출도 이제 다음 주 되면 발표 그렇죠. 다음 주가 아니 다다음 주겠지만 1일 날 네, 발표하니까. 발표하니까 다다음 주 발표할 텐데 다음 주는 조금 저는 긍정적이지 이번 주보다는 좀 다음 주도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거는 하락 추세에 있는 건 굳이 사지 말자. 바닥을 감히 예측하지 말고 차라리 가는 주식에다가 좀 더 사던가 가는 주식을 조금 매매를 하자. 대신에 다음 주에 좀 슈팅이 나오면 대표님 말씀대로 7월 달에 있을 조정들 대비해서 현금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금화. 현금화는 좀 슈팅이 나온다면, 그렇죠. 슈팅이 좀 과하게 나온다면 오늘 개별 종목들 슈팅 나오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바이오에서는 뭐 매지온 같은 종목들이 슈팅이 좀 세게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캠트로닉스가 애플의 이제 호평 받으면서 급등했지만 결국 음봉 마무리했고 이런 주식들이 다음 주에 저는 좀 제 기준으로 매매할 타점이 온다라고 하면 매매를 할 건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변동성 확대 전략들 요즘 사실 어떤 종목을 매매하냐에 따라서 그 종목 전략 잘 쓰시면 손절만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저 혼자 진행할 때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한번 그렇게 여전히 저는 바이오놀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매매 제한 전략들로 다음 주에도 계좌를 잘 지키시고 불려나가고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오늘 네. 주말입니다 이제. 네. 주말 날씨가 더워졌는데 네. 매우 덥습니다. 네. 댁에만 계시지 마시고 네. 밖에 한번 나가보시는 건 그러시죠. 어떨까라는 취지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